콜 오브 듀티 이퀘스트리언 오어페어 크롬 리조즈의 마이 리틀 포니 팬픽. 제2장 날개와 기도.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베스케즈는 먹을 것을 찾고 바람을 좀 쐬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 동굴을 나섰다. 그는 숲의 황혼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며 가는 길 내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핵무기, 헬리콥터 추락, 말하는 포니, 머리가 여러 개인 거대 뱀들. 다음은 또 뭐야? 자신이 지휘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먼 해병대 장교가 중얼거렸다. 그의 현실 감각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그는 전날의 일과 앞서 말하는 앞말이 들려준 모든 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있었다. 젠장, 한밤중에 뭔가 섞인 커피 마시는 걸 그만둬야겠어. 별별 이상한 걸 다 보게 만든다니까. 그는 아직도 반쯤은 이것이 전부 꿈이길 바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곧 기지에서 깨어나 그날의 작전을 준비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차라리 반군의 핵폭탄을 상대하는 게 낫지. 이런 것보다는. 그는 속으로 덧붙였다. 적어도 핵폭탄은 정체를 아는 물건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처한 이 낯선 신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상황에 믿기 어려울 만큼 말이 안 되는 면이 계속 그를 짓누르자 베스케즈는 자신의 정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광기의 감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숲속을 걷던 그는 해병대 지급품으로 보이는 배낭 하나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누군가 그냥 놓고 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다가가 손전등 빛 아래에서 그것을 살펴보았다. 표식을 읽어보니 그것은 그가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제6강행정찰연대 소속 해병인 마이켈 허드선 중이었다. 베스케즈가 마지막으로 그 동료 장교를 보았을 때 그는 서로 흩어지기 전 별도의 습격 작전을 이끌고 수도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있지? 근처에 있는 건가? 그는 여전히 익숙한 얼굴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은 채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모퉁이를 돌자 그는 거의 정면으로 사람의 조각상과 부딪힐 뻔했다. 이상하게도 그 얼굴 생김새는 낯익어 보였다. 도대체 조각상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는 딱히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닌 채 말했다. 그는 총검에 장착한 붉은 필터 손전등의 희미한 빛 아래에서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야간 투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빛은 제한적으로만 도움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강한 조명 모드를 켤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다. 그 조각상은 해병 정찰병을 완벽하게 조각한 모습이었다. 돌로 된 소총과 장비까지 몸에 새겨져 있었고 목에 걸린 군번줄의 세부 묘사까지 완벽했다. 베스케즈는 돌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을 읽었다. 중위 허드선, 마이켈. 뭐야, 이게. 그는 충격의 뒤로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제야 플러터샤이가 했던 경고가 떠올랐다. 메두사 같은 어떤 생물이 희생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었다. 잠깐. 그 말이 진짜였다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생물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무엇을 해버린 것인지 떠올리자 얼굴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듯했다. 바로 뒤에서 갑작스러운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목덜미에 털이 곤두섰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았고 닭머리를 가진 뱀 같은 생물이 최면을 거는 듯한 붉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게 코카트리스가 틀림없어. 그는 침을 삼키고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그 생물이 자신을 석화시키려면 반드시 눈을 마주쳐야 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베스케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손에 든 권총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막 그것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고 뒤로 넘어졌으며 곧 그 원인을 깨달았다. 그의 다리가 돌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로 안 좋은데. 그는 총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이 이미 바위가 되어버려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어가 보려 했지만 겨우 몇 미터를 움직였을 뿐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석화 효과는 이제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 가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몇 초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해병대 중위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을 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전투용 칼을 뽑아들고 뱀이 충분히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예전에 자신의 은신처를 우연히 발견한 반군 병사에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그 목을 베어버렸다. 닭머리의 뱀이 땅에 죽어 쓰러지자 그 눈에 붉은 빛이 사라지고 베스케즈의 몸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심하게 떨고 있었고 결국 자신이 있는 이 세계가 너무나도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몸을 일으킨 그는 마이켈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건 좋지 않아. 그는 공포감이 다시 속에서 기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 생물을 죽이자 자신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런데 왜 허드슨은 돌아오지 않는 거지? 완전히 돌이 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가? 그는 그렇게 추론했다. 충분히 기다려 확인한 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허드슨을 그곳에 남겨두고 버려져 있었지만 석화되지 않은 배낭을 챙겨 동굴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미친 듯이 몰아치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으며 베스케즈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퀀티코의 장교우 보생학교를 간 나온 소위로서 제4해병 보병사단에 처음 배속되었을 때였다. 이라크였지. 우리가 제4사단으로 갔을 때 말이야. 젠장, 그때가 좋았지. 지금 그 불쌍한 놈들 처지가 되고 싶진 않아. 아마 진흙 속을 기어다니고 비 맞으며 훈련하고 빌어먹게 뜨거운 햇볕 아래를 뛰는 건 지긋지긋해졌을 거야. 제기랄, 내가 아는 한덕가 아직도 거기 있을지도 모르지. 그는 동굴로 이어지는 길을 조깅하며 중얼거렸다. 붉은 손전등 빛은 이제 거의 완전히 어두워진 숲을 약하게만 가르고 있었고 그는 그 안에서 다른 위협이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폈다. 간단히 말해서 거긴 지옥이었어. 덕는 캠프에서 우리의 지휘관이었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지. 우리 벙커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터프한 해병이었어. 늘 이거 해. 저거 해. 같은 소리만 해댔지. 젠장. 다른 놈보다 배짱은 더 있고 자존심은 덜했다면 최소한 캠프에서 살아나올 수는 있었을 거야. 아니면 상관의 직접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총에 맞을 수도 있었고. 그는 그 기억에 고개를 저었다. 병사를 쏘는 게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건 알아. 특히 명령 자체가 부당할 때는 더더욱. 하지만 뭐. 그가 늘 말했듯이 여긴 유치원이 아니다. 애송아. 우리는 전쟁 중이고
우리 군단에는 나약한 정신을 가진 놈이 필요 없어. 그게 그의 좌우명이었고 그가 아무리 가혹했어도 결과를 냈다는 건 의심할 수 없었지. 그는 계속 걸어가며 여러 면에서 자신의 멘토가 되었던 덕과 맡겼던 과거 임무들을 떠올렸다. 그가 임무를 내리면 그건 정말로 진지한 일이었어. 실수 한 번이면 바로 박세행이었지. 시간도 마찬가지야. 특정 시간까지 뭔가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그 시간까지라는 뜻이었고 변명 따윈 듣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사람을 혹사시키는 놈이라고 했지. 하지만 난 모르겠어. 내겐 오히려 감독관에 더 가까웠어. 돌아가던 중 그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잡혔다. 길 아래쪽의 키 큰 풀숲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둔탁한 바스락거림이었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권총을 뽑아 발사 준비를 한 채 소리를 조사했다. 코카트리스와의 아슬아슬한 조우 이후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따라 숲속의 작은 공터까지 갔고 그 경계 바로 밖의 나무줄 뒤에 몸을 숨겼다. 야간 투시경이 작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면서 그는 어두워진 주변을 살피며 누가 그곳에 있을지 확인하려 했다. 그때 그는 커다랗고 똑바로 서 있으며 부분적으로 옷을 입은 개처럼 보이는 존재가 숨겨진 터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하고 비정상적으로 큰 눈과 발을 가진 그것은 멈춰 서서 기다리더니 뒤쪽 구멍을 향해 무언가를 짖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또 다른 개 같은 생물이 나왔고 이어 세 번째도 나왔다. 모두 세 마리의 개였고 전부 그와 같거나 그보다 더 컸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모두 공기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 언어로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그의 위치가 있는 대략적인 방향을 가리켰다. 제기랄, 이번엔 또 뭐야? 베스케즈는 권총을 겨누고 발사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총을 쏘기 전에 말하는 앞말이 이 세계에는 포니뿐 아니라 다른 지적 종족도 산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그들이 정말 위협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총을 쏠 권리는 없었다. 플러터샤이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한번 위험을 감수해보기로 한 베스케즈는 권총에 안전장치를 걸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봐, 개들. 베스케즈는 그 개 같은 존재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 지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친구야. 그의 낯선 외형에 놀란 개들은 처음에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중 하나 두두머리일까 가 베스케즈에게 으르렁거리며 짖는 명령을 내렸고 다른 둘은 즉시 양쪽으로 움직였다. 그를 포위하려는 것처럼 보였으며 각자 올감이나 투석기 같은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베스케즈는 그들을 잠재적 우호 대상에서 적으로 재분류하고 다시 권총을 들어 올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봐. 물러서. 그가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의 무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양쪽의 두 개가 베스케즈에게 돌진했고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왼쪽의 놈에게 세 발을 쐈고 그중 한 발이 머리에 맞아 즉사했다. 이어 권총을 오른쪽으로 돌려 그쪽 놈에게 6발가량을 퍼부어 그 개가 해병대 중위에게 닿기 직전에 쓰러뜨렸다. 세 번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분노에 찬 울부짖음을 내지르며 해병에게 돌진했다. 그것은 무리 중 가장 컸고
베스케즈는 그놈이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일을 끝내려면 머리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조준선을 맞추었다. 자신이 표준 해병 지급품인 9mm 버레터 M9A1의 15발 탄창에 최소 6발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방아쇠를 당겨 발사했다. 딸까. 권총은 해병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소리를 냈다. 총이 걸린 것이다. 기회를 감지한 개가 베스케즈에게 돌진했다. 베스케즈는 불발탄을 빼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개는 너무 빨랐고 그를 붙잡아 이상한 무기를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였다. 베스케즈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그 개는 이를 드러내고 그의 목을 노렸으며 발톱은 그의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베테랑 해병은 러시아 반군과 이라크 반군을 상대로 백병전을 벌여온 사람이었고 싸우지 않고 쓰러질 생각은 없었다. 그는 즉시 그 커다란 눈을 찔렀다. 개는 고통에 낑낑거리며 움켜쥔 힘을 조금 늦추었고 그 틈에 중이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제 더욱 분노한 개는 정말로 격분하여 좌절 섞인 으르렁거림을 내뱉고 다시 한번 해병에게 돌진했다. 권총이 쓸모없어진 베스케즈는 앞서 잭선이 건네준 사냥칼을 뽑아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개는 너무 빠르고 집요했다. 그것은 베스케즈에게 세게 부딪혔고 칼날은 그의 손에서 튕겨나갔다. 몸싸움 중 둘은 균형을 잃고 근처의 높이를 알 수 없는 벼랑 쪽으로 굴러내려갔다.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그 가장자리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고인 안개 덕분에 위치를 알아볼 수 있었다. 위험을 알아차린 해병대 중위는 가장자리로 넘어가기 직전 개를 걷어차서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두 발로 걷는 그 개과 생물은 그에게 너무 무거웠고 스스로를 살리려는 듯 발톱으로 그의 군복을 움켜쥐고 그 위로 기어오르려 했다. 베스케즈는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붙잡은 채 자유로운 손으로 개의 얼굴을 반복해서 때렸다. 이빨 몇 개를 부러뜨리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공격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었다. 그 이상한 생물이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베스케즈는 그들을 함께 떨어뜨리고 최선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협곡이 너무 깊지 않기를, 자신이 그 개를 충격 완충물로 삼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예비 칼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랐다. 베스케즈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해병대의 전투 함성을 지른 뒤 손을 놓아 스스로를 계곡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날 이미 한 번 목숨을 구한 기적을 경험한 그는 아직 두 번째 기적이 허락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장 그라운드 제로. 하사님. 크래프트 상병이 상관을 불렀다. 보고해. 위렴즈 하사가 정보를 전하러 달려오는 부하에게 대답했다. 하급 부사관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 실종된 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폭발 반경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스케즈 중이나 폴 잭선 하사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위렴즈는 신음하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고참 부사관인 그는 몹시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폭발 이후 반군 병력의 상당수가 어떻게 된 일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의 부하 몇 명도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그들의 전차와 험비 차량들까지 그라운드 제로뿐만 아니라 폭발의 즉각적인 치명 반경에서 꽤 벗어난 곳에서도
마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젠장, 상병, 이건 말이 안 돼. 내 말은 어떻게 1000명이 넘는 해병과 반군이 차량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 폭발로 죽었다 해도 최소한 자네와 시신은 찾아야 하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위렴즈는 주먹으로 내리쳤다. 장군이 그에게 맡긴 수습 임무에서 그는 거의 제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충분히 쉬운 임무라고 생각했다. 명령은 단순했다. 시신을 수습하고 분류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빠져나와라. 이후 너희와 팀을 제독하라.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리고 그가 상부에 전하는 소식이 말이 안 될수록 상관들은 그보다 더 답답해하고 있었다. 또 1시간 동안 전 지역을 수색한 끝에 그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해치 -46시 나잇 수송헬기의 잔해였다. 그는 베이스 플레이더의 연결을 통해 추락한 헬기의 신원을 조회하고 마지막 명령 기록을 불러왔다. 그 결과 그것이 핵공격 이후 추락한 미 해병대제 1강행정찰 소속 실종자 베스케즈 중위에게 배정된 기체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드디어 뭔가 나왔군.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게 그들의 수송기라면 그들의 시신은 어디 있지? 위렴즈는 잭선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친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생각했다. 그는 그 비극적인 날 네스트팀과 베이스 플레이트 양쪽에서 들려오던 다급한 무전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곧 벌어질지 알고 있었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2일 전 니스트 핵 비상 지원팀 핵 장치 해체 시도 베이스 플레이트 여기는 네스트팀의 킬로 1이다. 수도에 핵 위협이 있음을 확인했다. 반복한다. 수도에 확인된 핵 위협이 있다. 우리가 폭탄을 해체하는 동안 현장에 남은 해병들은 교전을 중지하고 북쪽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 오버. 유타 하사는 방금 발견한 핵폭탄에 대해 기지 전체에 경고했다. 그것은 블레디미어 마카로프의 광신적인 반군들이 조립해 설치한 것으로 아마도 자신들의 흔적을 덮고 해병 공격 부대에 가능한 한 많은 사상자를 내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베이스 플레이드의 무전병은 힘겹게 침을 삼켰지만 칭찬할 만하게도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다. 알았다. 킬로 1. 우리 애들에게 즉시 경고하겠다. 아웃. 유타는 통신을 끊고 눈앞의 급조 폭탄으로 다시 주의를 돌렸다. 그는 일병 잔선에게 폭탄 해체 방법을 지시하면서 자를 올바른 전선을 찾았다. 아니, 찾으려 했다. 과정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들은 외피를 열고 내부 부품을 드러냈으며 안쪽 회로에 도달했다. 그 회로는 3개의 전선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 고유한 역할과 색을 가지고 있었다.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초록색 하나. 그는 그중 하나가 폭발을 유발하고 또 하나가 핵분열 반응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선은 그들을 전자 회로 사슬의 다음 연결부로 넘어가게 해줄 뿐이며 그것이 결국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잔선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기다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타는 계속 마음을 바꾸고 있었고 어느 것이 세 번째 전선인지에 대해 컴퓨터에서 상충되는 데이터를 받고 있었다. 폭탄에 대한 판도값은 혼란스러웠지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다. 폭탄은 폭발까지 5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그는 좌절감에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몇 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커맨드, 여기는 유타 하사 보고한다. 이걸 해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허가 신호를 줄 때까지 아군 모두에게 최소 안전거리 밖으로 철수하라고 전했나? 유타는 상황을 계속 감시하며 베이스 플레이대 무전을 보냈고 긍정적인 답을 받은 뒤 다시 컴퓨터 화면과 손앞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주의를 돌렸다. 찾았다. 잔선. 빨간 전선을 잘라야.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감시하고 있던 반군이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폭탄을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폭탄은 폭발했고 눈부신 섬광 속에서 잔선과 유타를 순식간에 증발시켰다. 그 폭발은 네스티 팀 전체를 죽였고 수많은 해병, 반군, 민간인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윌리엄즈는 폭발 지점에서 16km 떨어진 15층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다. 섬광의 피부가 그슬리고 왼쪽 눈이 잠시 멀어버린 채 하사는 무력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 폭발에 휘말려 지상으로 내던져지는 구조 헬기들의 공포에 찬 무전 호출을 그 안에 탄 이들은 모두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충격파는 불과 몇 초 뒤 그들의 전초기지에 도달했고 꽤 많은 창문을 깨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가까운 곳의 참상, 현장에 있던 동료 병사들의 사망자 수에 비하면 사소한 피해였다. 초기 추산만 해도 사망자는 2만 명이 넘었고 그 수는 분명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윌리엄즈가 기이하게 사라진 차량과 시신들을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짜증나게 하는 정도를 넘어 노골적으로 분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명령을 받았고 잃어버린 친구들과 전우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좌절 속에서 계속해서 되물었다. 마치 그들이 지구상에서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